자 그러면 과연 이분은 지금 현재 경제를 혹은 뭐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하고 계신지 직접 또 시장에서 돈을 만지는 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몇 차례 또 소개된 분이기도 하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엄청 덥습니다. 예, 그런데요. 뭐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아직 못 갔습니다. 언제 가십니까? 조만간? 올해는 계획은 없고요.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네. 자, 네. 엄청 더운데 이 더운 날 또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이 날씨가 엄청 더우면 다른 이슈들 외에 다른 그냥 이 날씨만으로 올라가는 주식이라든지 날씨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 이런 건 없나요 혹시? 예전에는 네. 대표님한테 질문대 잠깐 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생각나는 거. 예전에는 막 LG전자 같은 거 많이 움직였어요. LG전자 에어컨? 진짜로 너무 심플하지만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그렇게 더우면 위니아 이런 거 그렇게 더우면 사실은 그때 설치하기는 늦었잖아요. 그냥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딱 더울 때보다 올해 정말 큰 무더위가 온다, 엄청난 무더위가 온다 이제 그런 뉴스 플로가 떴을 때 그럴 때는 가능할 그럴 것 때 같긴 해요. 움직이긴 했는데 요새는 잘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너무 더우면 막 갑자기 맥주 주식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 여쭤본 아니 건데. 맥주는 맥주는 예전에 이제 빙그레 같은 이제 맞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식하고요. 음. 롯데칠성처럼 이제 음료 주식.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네. 음료수도 많이 사 먹으니까.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계절성이 막 그렇게 막 영향을 그건 이제 많이 누구나 주진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저기 편의점 파는 거 중에. 저는 그냥 메로나 좋아합니다. 메로나. 우리 프로님은? 저는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설탕 든 거라 가지고. 그래요? 네네. 옛날에 드셨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브라보콘? 브라보콘. 네, 한 고등학교 때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야, 오늘 확실히 있는 집이랑 좀 다르네, 그죠? 저희는 뭐 해봐야 뭐 잘해봐야 빠피코 정도가 뭐 빠피코, 깐돌이 뭐 이런 정도. 너무 옛날 세대이신 거 아닌가요? 서주 아이스주까지. 야, 이 브라보콘은 조금 셉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그 얘기부터 살짝 좀 나눠보고 투자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여전히 서볼만한 지수대고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는 이제 첫 번째 장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차트를 보면은 과거에 이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슈들하고 이제 PBR 밸류에이션을 이제 나타낸 이제 그래프인데요. 보면 이제 뭐 닷컴 버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미국 금융 위기, 뭐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급락을 했었는데 이게 참 과거랑 좀 다르게 되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과거엔 되게 명확하게 뭐 중국 긴축 자체이다, 아니면 신흥동득 하락이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뭐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 때문에 떨어졌다, 뭐 금리 때문에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다 이유를 갖다 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되게 좀 복합적인 이슈로 좀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과수요 내지는 이제 유동성이 좀 과도하게 공급이 됐고 그로 인한 약간 유동성이 이제 반대로 좀 흐르면서 자산 가격에 대한 어떤 버블이 좀 꺼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금융 위기 때는 이제 최저점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6에서 0.7 정도에 좀 형성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버블이 붕괴되거나 혹은 침체 구간에서의 밸류에이션 저점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9배 내외가 됐던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달이었죠. 지수가 이제 2,300 갔을 때 PBR 밸류에이션이 0.9배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주가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수준까지 떨어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장표가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장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오른쪽 표를 보면은 이제 경기 침체 기간, 그리고 그 경기 침체가 있기 6개월 전, 그리고 12개월 후에 S&P 이제 500 지수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요.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할 때 경기 침체 구간에는 무조건 주가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수치를 보면은 침체 기간 수익률 보면은 빨간색으로 나타난 게 오히려 침체 기간에 주가가 이제 올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올랐냐를 보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빠져서
이제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침체 구간에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구간에서는 침체 6개월 전, 뭐 침체 기간, 그리고 후 12개월 후에도 이제 주가가 다 빠졌던 기간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침체 기간이라고 해서 꼭 주가가 빠졌던 건 아니다. 결국엔 중요한 거는 그 침체가 얼마만큼 오래 가거나 우리가 얼마만큼 예측할 수 있었거나 혹은 이제 주가에 선반영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지만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빨간색과 검정색 글씨 차이는 뭡니까? 네, 이 빨간색이 침체 기간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가 났던 구간, 그리고 검정색은 이제 마이너스, 이제 주가가 떨어졌던 구간, 연도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현재 제가 정의하기로는 이제 코로나 자산 가격 버블이 좀 꺼졌던 이제 구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만약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6배, 0.7배도 저는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금융위기까지 이제 넘어가는 수준은 아니다. 경기 침체는 맞지만 경기 진짜 글로벌 경기가 무너지는 그런 구간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과거 경기 침체 구간의 어떤 밸류에이션이나 주가 하락 부분은 상당폭 현재 주가에 이미 반영된 부분이 있다, 선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시장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저도 일정 부분 많이 동의하는데, 네. 근데 이제 보면 너무 옛날인 거예요. 네. 침체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운용을 하면서 침체를 경험한 게 많지 않잖아요. 리먼 때 정도. 네, 맞습니다. 뭐 중간중간에 소프트 패치는 있었지만, 지금 요새 이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진짜 무슨 뭐 그레이트 리세션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온다고 하면 정말 엄청나게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안 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상반기 증시를 보면 이미 온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굉장히 저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참 옛날인 게 더 네. 최근에 일어났으면 우리가 좀 덜 무서웠을 텐데, 너무 옛날에 일어나다 보니까 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과거에는 되게 좀 명확했어요. 그 침체 내지는 이제 하락했던 근거가 되게 명확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이제 이유들이 붙어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출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확신을 갖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제 과거랑 이제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경기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현재 수준에서는 주가에서 이제 섭을만한 주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일평균 거래대금을 나타내는데 YOY 해가지고 되게 많이 떨어진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평균 거래대금이 네. 네. 그래서 2020년도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가 쭉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확실히 사람들이 시장에서 많이 떠났구나,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떠났고, 그리고 최근에 뭐 유튜브 관련된 방송이나 이런 것들, 조회수나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난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장고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한 15에서 20% 정도씩 이제 반대 매매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6월달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언더슈팅했던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반대 매매로 인해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이제 6월달에 급락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하락했던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제는 여기서 더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급락하기에는 좀 침체를 너무 과도하게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급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여기서 뭐 이제 갑작스럽게 뭐 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침체는 반영된 주가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시장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오히려 더 저는 이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장표에 이제 써놓은 부분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원유 수급, 그리고 이제 미중 이제 분쟁, 그리고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아무것도 해소된 부분이 없어요. 지금 다 진행형이고 이미 시장에 다 오픈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진 않지만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올해 말경에 이제 휴전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부정적인 이슈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다 모든 변수들이 부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게 저는 이미 다 이제 시장의 악재는 다 이제 오픈되어 있고 이런 변수들이 지금 긍정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변수 중에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하면은 시장이 의외의 이제 상승장, 이제 강세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7월달에 이제 반등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낮아졌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책 금리가 뭐 0.5%였는데 만약에 신용 금리가 이제 3.5%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이제 빠르게 이제 쫓아가서 이제 정책 금리를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올릴 부분은 다 이제 시장에 이제 노출되어 있고, 근데 시중 금리가 3.5%였던 게 지금 2.75%까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이제 0.5에서 3.5까지는 올릴 거로 생각했는데 이게 기준이 되는 금리가 2.75%로 내려왔으면은 이제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경기가 좀 안 좋아졌구나.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과거에 생각했던 것만큼은 그러니까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되겠네. 뭐 이런 수준의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이 더 이상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로서는 이제 시장을 약간 좀 반등시키는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지금은 작용하고 있다.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저도 이제 보고 싶은데 요즘에 반도체 섹터가 아무래도 우리 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희가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섹터는 좀 어렵고. 부분은 네.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시장에 어떤 부담을 주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장표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요 장표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최근에 이제 그 DDR 이제 PC DRAM 가격이 이제 빠지고 이제 휴대폰용 DRAM도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글로벌하게 너무 안 좋다라는 부분이 제일 부담스러운 요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 쪽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쪽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될 기미는 지금 전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올해 말까지는 무조건 하락을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반대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좀 역발상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이미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이제 올해 말까지 무조건 빠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빠지는 폭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빠지는 폭이 이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가 가장 좀 피크아웃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5%, 15% 빠지다가 마이너스 10% 빠진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빠지는 부분이지만 그 속도가 이제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3분기가 그 빠진 폭이 가장 가파를 것이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추세 이제 컨센서스를 보더라도 이제 3분기 때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가장 이제 전 분기가 됐든 전년 동기가 됐든 이제 가장 많이 빠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현재는 더 못할 가능성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네. 역발상으로 3분기 때쯤 되면 좀 바닥을 좀 다져가지 않을까? 삼성전자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히려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올해 1분기는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럽 쪽에서 어마무시하게 휴대폰이 안 팔렸던 거고, 그리고 2분기는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락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팔릴 수가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베이스가 이제 내년에 깔리면서 내년에는 이제 올해보다는 오히려 상반기 때 휴대폰,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내년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이 아직 많이 남아가지고 네. 그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네. 조금 이제 약간 좀 당장 답답할 수 올해부터 좀 있죠. 갖고 와. 네. 올해는 어때요, 올해?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그 디램 가격 하락률이 이제 3분기에 이제 피크아웃해서 조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의 저점은 저는 이 3분기 내에 좀 형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반도체가 여기서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딱 네. 느낌은 그죠? 네. 그런 느낌은 좀 드는데 이거 팔고 지금 뭘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관들은 지금 일단 상반기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연말은 맞춰야 되니까 YTD로도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거야 마음이. 요즘에 보면 뭐 저들 포함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안 움직이면은 그걸 팔고 이제 움직이는 뭐가 움직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런 장이 지금 약간은 된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합니다. 좀 개인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다시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좋은 게 보이는 건 없다. 다만 오히려 이제 주가의 저점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카카오 실적 나온 걸 보면은 그러니까 기대에 좀 못 미쳤는데 오히려 주가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올 건 다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뭐 안 좋을 걸로 생각했었고 실제로 안 좋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금 뭐 좋게 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이제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결국에는 시장에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 팽배해 있을 때는 오히려 이제 좋은 게 있어서 반등하는 게 아니라 이미 팔 사람은 다 팔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전자 이야기 먼저 좀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주가라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이제 실적이라는 이제 두 가지 팩터로 인해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PBR 밸류에이션이 과거에 이제 침체 기간에 저점 수준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매력도는 높아지고 많이 이제 조정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게 이제 실적은 어떤데라고 물어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분한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얼마나 많이 증가 내지는 하락했을 걸로 그냥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얼마나 됐을 걸로 좀 생각이 되시나요? 올해 2분기 네, 올해 2분기가 이제 작년 2021년 2분기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했는가? 올해 2분기?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일단 비슷하게 보셨고 모든 시장 전체적으로.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당연히 증가한다고. 네, 올해 그렇죠. 2분기 네네. 실적 이제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네. 뭐 다 나온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130개의 기업 정도가 나와 있고 이 장표에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이게 잠정 실적이 나온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30개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30개 기업의 실적을 다 더해봤더니 올해 이제 2분기 이제 영업이익 실적이 49조 8천억. 그리고 이 작년 2분기 실적이 42조 3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8%가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막연하게 접근하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기업 실적이 좋을 수 있어?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실적이 견조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는 이제 정유사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조금 유가가 상승했고 정제 마진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유사의 이제 이익이 저는 이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제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제하고 본다고 하면은 11% 정도 증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숫자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기업의 실적을 끌어내리진 않고 있다. 다만 이제 기업 실적이라는 부분이 좀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반기 실적은 어떨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하반기 실적은 약간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제가 이제 이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지는 좀 숫자로 보고 실제로 이제 모두가 다 나쁜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됐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나 모든 기업이 다 나쁜 게 아니라 좋아지는 업종도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숫자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은 뭐 참고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했던 종목이 71개 종목 그리고 전년 대비 감소했던 종목이 57개 종목으로 뭐 사실 과반수 이상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은 뭐 반도체나 정유, 완성차, 조선, 철강
그리고 떨어진 업종은 화학, 증권, 화장품, 금융지주, 자동차 부품 뭐 이런 업종들이 좀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은 참고적으로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체적으로 저도 굉장히 뭐 고민이었던 부분들이 2분기 숫자들은 너무 좋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되나라고 네.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2분기는 이제 지나가는 건데 침체라는 게 이제 미래에 오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봤거든요. 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반영되는가 가격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가격이 이 정도까지 반영될지 몰랐지만 네. 아무튼 지금은 어느 정도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프라이싱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최근에 이제 좀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빅테크 소위 말하는 그로스 애들 네. 뭐 스냅도 그렇고 핀터레스트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막 인상적이진 않지만 실적이 주가가 오르면 막 5에서 10%씩 20%씩도 오릅니다. 네. 근데 이게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시장이 빨리 또 나스닥도 그렇고 한국의 어떤 그 테크나 그로스 종목들이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 카카오도 이제 오늘 실적 뜯어보면 매우 임프레시브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덜 나빴던 거고 단지 가이던스가 좀 더 좋았던 거고.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에서 10%를 올립니다. 이 대형주를 30조짜리 회사를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진 게 또 호재로 좀 작동하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죠. 드네요. 이제 뭐 실적도 그렇지만 낮아진 주가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숫자를 좀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났던 이유가 사실 상당 부분은 그러니까 수출 기업들의 이제 원화 이제 약세로 인해서 이제 환율 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증가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으면은 하반기 때 이제 개선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건 뭐 약간 동전의 양면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하반기 때도 만약에 환율 약세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뭐 수출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생각보다 이제 탄탄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고요. 네.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또 우리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섹터니까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2차 전지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저는 역발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다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네. 애널리스트들도 뭐 실적 추정치 다 상향하고 뭐 목표 주가 다 상향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약간 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워낙 탄탄했다 보니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은 그 제품 가격을 이제 반영시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이 어떻게 보면 영업 레버리지가 났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이제 원자재 가격이 빠지면서 제품 가격을 좀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업종이 됐든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이제 마진을 더 스프레드를 좀 키울 수 있는, 그러니까 업황이 좋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제 오히려 제품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빠질 때는 제품 가격이 낮으면서 오히려 절대적인 이익은 조금 감소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 그러니까 기대보다 좀 덜 나온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좀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너무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 오히려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칠 경우에는 주가는 오히려 빠질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올해 하반기는 2차 전지는 기대감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다. 네. 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탁프로님은 혹시 어떻게 2차 전지? 예. 예. 저는 조금 대표님과 생각이 좀 다른데요. 네. 그냥 자신 있게 하세요. 오늘 생각이 다 다를 수 오늘 있죠. 대표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자리라서 네. 제가 저는 이제 성장이라는 게 이제 성장주를 저는 매매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탑라인 그로스인데 탑라인 그로스가 꺾이기 전까지는 마진이 이제 구조적으로 마진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 관심 있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탑라인 그로스는 뭐예요? 매출액 성장률인데요. 근데 아직은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완전 태동기는 아니라고 봐요. 어느 정도 지금 아직 성숙기는 아니고 성장하는 그 중간 정도, 그 언저리에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액 성장률이 제가 이제 투자하는 어떤 그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유심 있게 보는데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밸류에이션이 어느 구간은 불편한 구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구간에는 한 번씩 이제 저도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좀 시장에 쉴 때도 같이 좀 쉬어주고 그러다가 또 다시 생각보다 성장성이 유지되거나 시장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 30% 성장할 줄 알았는데 20% 성장하면 한두 두세 개 맞잖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20%만 성장해도 이게 어디야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높은 성장이 될 때가 있고 그때 다시 또 이제 또 트레이딩하고 뭐 성장 매출의 성장이 유지되는 한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조건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이제 보조금을 삭제하거나 이제 감축하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럽에서요?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먹고 살만 할 때는 이제 전기차 환경에 좀 신경 쓸 수가 있겠지만, 뭐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하면은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환경 부분을 오히려 좀 먼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일의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사실 전기차 경쟁력이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수입 사안으로 다 대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를 현재 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탑라인 그로스가 저는 오히려 생각보다 좀 못 미칠 가능성도 있고, 두 번째는 마진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훼손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이런 관점에서 좀 이제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자. 뭐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2차 전지 말고 다음엔 또 어떤 거 좀 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근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시장을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네,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대부분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많이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차트 이제 몇 가지를 가져와 봤거든요. 7월에 피크 찍은 것 같다. 아니, 7월이 아니라 벌써, 그쵸. 예, 벌써 네. 이제 6월 달을 피크로 해가지고 이미 다 대부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져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이제 130불을 찍고 현재 90불 초반대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졌고, 이제 철강 제품도 대부분 이제 30% 정도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구리도 30%, 그리고 니켈은 고점 대비해서 50%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됐던 뭐 알루미늄 이런 부분도 고점 대비해서 40%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철강이나 비철금속 30에서 40%씩 다 빠졌다 이미,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인 뭐 밀 가격도 고점 대비했을 때 뭐 44% 하락을 했고, 그리고 옥수수도 이제 30% 정도 하락을 해서 네. 주요 이제 철강, 비철금속 그리고 곡물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해서 30-40% 정도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가스 가격은 조금 우려스럽게 좀 보고는 있어요. 가스. 예, 왜냐하면 이제 고점 대비해서 14% 정도 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아직 이제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겨울철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뭐 러시아 이제 가스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스 가격 정도만 지금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정도로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되지만요. 다만 다른 이제 철강 제품이나 이제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은 이미 고점 찍고 내려와서 투기적인 수요가 붙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뭐 급등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반기 됐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원가 해당되는 부분, 뭐 철강 제품을 쓴다라든지 아니면 곡물을 쓴다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때 이제 원가 개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오히려 하반기 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좀 돌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철강 가격 하락에 대한 수혜주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거로 봐야 돼요? 철강은 네네. 이제 철강 제품을 쓰는 모든 산업이 다 수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철강 회사만 사실 악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조선이라든지 뭐 피팅 그리고 자동차 부품 뭐 다양하게 이제 철강 제품 쓰이는 부분은 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근 가격도 빠질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시멘트 가격이 좀 올라서 원가가 좀 빠지진 않겠지만 뭐 철근 가격도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곡물 가격은 이제 약간 빠지면 이제 음식료, 네, 이런 음식료 섹터 업종은 말씀하시는 거죠? 다 원가가 개선될 수 있다. 다만 네네. 이제 이
그 글로벌 원재료가 이제 수입되기까지는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기부터는 부담이 조금 덜어진 시기, 그리고 원가 개선된을 우리가 확인한 시기는 4분기가 아닐까 싶어서 저는 이제 4분기가 오히려 국내 시장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면 삼성전자도 3분기 때 저점을 다져가면서 반등을 노려볼 만하고, 네. 그리고 철강이나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이제 원가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4분기는 오히려 실적이 좀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금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명확해질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시장에 어떤 악재로 작용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우리 소비는 살아 있을까요? 계속 4분기까지? 예를 들면 이제 곡물 가격이 하락하면 네. 뭐 올린 가격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많이 이익이 남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이제 기본이 되려면 우리가 그만큼 지금 이상으로 사줘야 되잖아요, 계속.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우리가 소비할 여력은 계속 좀 유지가 될까가 살짝 저는 걱정인데요. 근데 이제 소비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다들 걱정은 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어떤 소비가 줄어든지는 명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은 없고요. 다만 지금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줄어들고 있다. TV랑 가전이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가 줄어들고 있다.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네. 나머지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징후도 없고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은, 그러니까 미국은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벗어났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류 소비가 먼저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미국의 이제 의류 재고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이제 국내 OEM 회사들은 내년에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이제 우려감은 존재하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좀 다르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업종별로 다르게 봐야 된다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농심 같은 회사들이 이제 다른 얘기지만 네. 곡물 가격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 밀가격 많이 올라가지고 팜유도 오르고, 그러니까 라면이라는 게 원재료가 두 개인데 그 소맥이랑 제일 큰 게 팜유. 이제 기름에 튀겨야 되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포장지는 좀 논외로 하고. 근데 이제 보면은 시기적으로 언제나 라면을 언제 많이 드세요, 정프로님은? 라면이요? 네. 저녁에. 네, 저녁 계절적으로. 추울 때 이제 계절적으로요? 네, 여름에 많이 드십니까? 땀 흘리면서 막. 여름에는 비빔면 먹고요. 비빔면 짜파게티는 여름 봄 여름에 많이 먹고 네네. 겨울 되면 이제 좀 뜨끈한 거 진라면 그렇죠. 먹고. 이제 네. 보면 이제 농심 같은 회사들이 이제 약간 국물면이 이제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겨울에도 계절적으로 좋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맞물리고 있긴 한 거거든요. 약간 네. 밀가격도 3분기에 빠지면서 이제 4분기에 계절적으로 좋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는 부분도 조금 좀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네, 그때 되면 이제 원가도 떨어지고 할 테니까요. 되게 웃긴 게 주식이 매년 반복되는 계절성이 있는데도 주가가 또 계절성을 일부 반영합니다. 너무너무 특이하게 매년 계절은 사계절이 있는데 이거 또 그럴까 하는데 계절적으로 그게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많이 작동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반복되는데도. 네, 반복되는데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은 라면 원가가 이제 팜유하고 밀가루가 많이 그거를 이제 빌미로 해서 가격 인상을 많이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스프 가격이 한 60에서 70% 정도 원가를 차지하고요. 스프 가격이요? 네, 사실 이제 면 가격은 이제 원가에서 차지한 비중은 30에서 40% 정도. 예를 들어서 이 라면이 네. 1,000원짜리예요. 네. 원가가. 그러면 스프가 더 비쌉니다. 그 조그마한 봉지에 있는 이만큼이 네. 그게 더 비싸다고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라면 맛에. 아니 핵심이긴 한데 그래도 그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 사실 밀가루가 싼 거죠. 네. 밀가루가 맞아. 네, 밀가루가 싼 겁니다. 그래요? 네. 와 스프가 그게 그 오히려 예전에 그래서 어떻게 그거 알았는지 귀신같이 네. 어렸을 때 수프만 먹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막 면은 안 먹고. 스프만 한때- 이렇게 입에 털어갖고. 예, 수프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가가 제일 비싼 거구나. 그래요? 네네. 안 그러셨나요? 저는 전혀. 저는 아, 심지어는 스프를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네. 그래갖고 저는 그냥 스프 반 개만 넣고 먹는 경우도 좀 있고. 나트륨과의 뭐 전쟁 이런 건가요? 뭐 그냥 별로 이게 네. 너무 짜더라고요 저는. 염분 관리하시는 관리까지는 관리는 아닌데. 아니고? 네. 그래서 저는 면보다 스프가 더 비쌀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프 회사들을 네. 그 라면 회사들이 좀 이제 지인이나 뭐 약간 좀 패밀리들이 이제 좀 많이, 뭔가 이렇게 예, 운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높은 만큼 또 남겨 먹을 게 많은 게 또 스프 관련 회사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네네. 비쌀 이유가 나 없는데. 스프가요? 네, 여기 봐봐요. 이게 뭐 무슨 고춧가루니
뭐 그런 이제 뭐 네. MSG 뭐 이런 거 막 들어가고 그 맛일 거 아니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무라든지 뭐 이런 생물들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근데 아, 그거에 비해서 이제 밀가루 가격이 훨씬 쌉니다. 네. 그래요. 네. 와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건 뭐 이제 고기도 들어가고. 네. 건더기 스프 참 하긴 그거는 조금 뭐 가격이 나갈 수도 네. 있겠네. 네, 알겠습니다. 여튼 라면에 대한 새로운 지식 이게 알려주셔서 이제 스프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더기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하반기 좋게 보고 계신 게 식료품,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반도체보다는요. 네. 제가 이제 조금 최근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장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송전에서 뭐 파이프라인 및 LNG 수출 시설에까지 모든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제 건설해서 미국과 이제 동맹국에게 안전하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고요. 요게 이제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몇 년간 굉장히 좀 큰 트렌드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굉장히 좀 큰 트렌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짙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글로벌 석유기회 이제 캐펙스입니다. 네. 설비 투자 금액인데요. 최근 2, 3년간 특히나 뭐 최근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안 이루어졌어요. 네. 왜냐면은 뭐 전기차가 들어올 거고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석유 관련된 수요는 좀 감소될 거고, 그리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투자도 좀 지연됐고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되면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사우디도 증산을 하고 싶어도 이미 이제 그 유정들이 다 노후화돼 가지고 추가적인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우디뿐만 아니라 다른 산유국들도 현재 마찬가지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관련된 이제 시추 관련된 것들에 대한 캐펙스가 좀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과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어떤 다변화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는 네. 여기와 관련된 이제 업종들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이제 경기와 무관하게 추세적으로 좋아진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원유 시추 설비 투자 관련된 어떤 투자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전도 계속해서 투자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송배전 설비가 투자가 확대될 것 같다라는 부분은 좀 아이디어로 좀 삼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한 3장 4장 정도 이제 에너지 투자 관련된 장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은 이 회색 음영 그래프가 이제 미국의 이제 리그 카운트 수를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한 1,500개 정도 이제 투자가 됐다라고 보면은 과거에 2013년인가요? 뭐 제일 많이 투자됐을 때 이제 리그 카운트 수가 몇 개였냐면은 10,000개가 넘게 투자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1,500개에서 드라마틱하게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이제 퍼미안 지역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셰일가스가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최근에 늘어나고는 있지만 뭐 과거 같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제 환경오염 규제로 인해서 어떤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이제 중단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새로운 법안 발의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재개가 되면은 확실히 여기에 대한 투자는 정말 과거의 황금기에 비할 정도로 계속해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데 그거 대체할 수 있는 게 결국엔 중동하고 미국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거 감안했을 때는 LNG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선박이 됐던 뭐 관련된 뭐 가스관이 됐던 뭐 관련된 것들은 좋아지는데, 특히나 이제 재밌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유정용 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격은 별로 좋진 못하지만 미국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철강 가격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네. 관광 가격은 오히려 지금 더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미국 쪽의 수요가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간이 많이 팔리게 되면은 이제 피팅이라고 하면은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파이프가 이제 이어질 때 이음새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팅 부분도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업체들은 다 쇠를 사용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는 급격하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원가는 계속해서 빠질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업종은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도 혹시 좀 보세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네. 완성차 같은 경우는 이미 마진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제 원재료 가격, 이제 뭐 강관이 됐든 뭐 니켈 가격이 됐든 알루미늄 가격이 됐든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게 이제 가격 전가가 다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하반기에는 자동차 부품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차가 있다 보니까 3분기 때는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4분기부터는 우리가 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원가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가는 지금 뭐 사실 완성차에 비해서 많이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매력이 이제 완성차보다는 하반기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테슬라향 납품이 가능한 애들은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더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액이 막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엄청나게 판매 대수가 늘어나서 좋아지는 사이클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원가가 낮아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출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애들은 결국에 이제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이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좀 선별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재미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자, 현대차 요즘 이제 자동차가 분명히 좀 분위기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가격이 한참 낮을 때보다는 조금 뭐 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이제 다 온 건가 싶을 정도로 좀 더 갈만한 것 같은데 분명히. 근데 실적은 네. 뭐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고요. 네. 왜냐면 뭐 부정적으로 바뀐 이슈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제 두 가지 부분이었는데요. 환율이 이제 워낙 약세라는 부분 플러스 이제 믹스 구성의 변화. 이제 제네시스 매출 비중이 좀, 그러니까 고가 라인이 좀 많이 팔렸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인센티브 지급이 하락했다.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뭔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하면 확실히 자동차, 그러니까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완성차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좀 반등한다, 의외의 반등장이 나온다고 하면은 네. 완성차는 상대적으로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동의하는 게, 최근에 이제 실적 나오고서 잠깐 오르다가 네. 지금 약간 쉬고 있잖아요. 네. 완성차가 안 좋아서 쉬는 게 아닙니다. 어닝은 더 좋을 거예요. 회사들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데 이거 살 때가 아닌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지금 다들 이거 지금 장이 좋아지면 그 올라가는 거 지금 사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서두에 지금 수익률을 엄청 지금 빨리 캐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 때문에 수급적으로 조금 불편한 거죠. 자동차,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 지금 낙폭 과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올해 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그래서 수급의 스위칭 때문에 그런 거지, 뭐 완성차의 펀더멘탈에는 전혀 이슈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막 밸류에이션을 막 점프업하고 이럴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완성차가요? 네. 완성차가 지금 굉장히 현대기아차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네. 그 문제는 올해 주가가 빠진 게 없어요. 올해 같은 어려운 장에. 이미 또 글로벌 그 소위 말하는 오토 OEM 회사들은 포드나 GM 하면 주가 퍼포먼스 보세요. 올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올해 또 어닝이 엄청 깨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현대기아가 근데 엄청나게 아웃퍼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국의 투자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실제 한국 투자를 하더라도 글로벌 피어들을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많이 봐야 돼요. 정프로님이 한국도 주식하시고 미국도 하고 유럽도 하는 투자자라고 생각해봐요. 얘네들은 20-30% 빠져 있고 현대기아차는 거의 BEP 플랫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막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GM포드도 많이 빠졌는데 굳이 얘네 더 살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마켓시어가 좀 많이 증가를 해서 중국 업체들이 좀 더 눈에 띄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가 마지막 장표를 좀 못 보여드려가지고 마지막 장표 하나 보여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원유랑 경유 제품을 수출했던 게 보니까 가스랑 마찬가지로 독일이 가장 많이 수입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을 했었는데 이 원유라는 부분도 좀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제 안정성을 감안했을 때는 러시아로부터 조금 벗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수입이 감소하고 다른 이제 미국이나 중동에서 가져오려고 하면은 이 탱커라는 선박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노선이 생기고 탱커가 지금 많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탱커 운임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뭐 LNG 선이나 이제 탱커 수주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조선사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국내 이제 탱커 이제를 하는 이제 해운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찾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해외 기업을 좀 찾으면은 좀 퓨어하게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날르는 이제 탱커선 업체들 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뭐 해외 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LNG 가격은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뭐 옥시덴탈 이제 버펫이 옥시덴탈 투자했듯이 네. 뭐 쉘가스라든지 LNG 전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우리 이건규 대표님과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요. 어떻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투자를 예를 들어 저 100을 갖고 운영을 하시면 지금 100 다 투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현금이 좀 비중이 있습니까? 네, 펀드마다 좀 다른데요. 이제 80에서 100% 사이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을 예측해서 막 비중을 막 많이 이제 움직이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시장을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편입 비중이 아니라 내 자산이 이제 금융 자산이 이제 100인데 막 100을 다 몰빵할 정도로 지금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는 이제 평상적인 수준이 만약에 전체 자산, 그러니까 금융 자산에서 60% 정도가 주식 자산으로 적합하다라고 보면은 60 정도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까지 저희가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에 모셔서 또 그때 변화되는 어떤 뷰나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것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